대답이 없는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생겼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학교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정말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것 같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선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라는데 갑자기 친구가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소리가 왜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어놓는 등이었습니다. 중절수술을 하던 수술실로 향한 아기 귀신.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과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서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 회진 가신 거 아냐?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 회진이 없는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 하셨습니다. 너도 봤다고? 나도 기구시설어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난 무서워서 다른 사람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까지 봤으면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수술을 한 후 나온 아기들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병원을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병들 사이에서 떠도는 퉁퉁소리 괴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탔던 배는 BCC다. BCC는 주로 해상 초기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삼함대는 얘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름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교대도 잘 안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고 당직 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고 그랬었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 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암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 탐장이 갑자기 악을 지르면서 그 옆에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 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 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 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 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 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 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 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의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랑 임무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경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 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지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임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에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임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에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지나갈 때는 정신을 잡아야 하는 이유.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언니가 밤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없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신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집이었는데 집까지 10여 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워낙 이야기를 잘 꾸미는 터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새벽, 친구는 동생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빠른 길이 언니가 말했던 그 길이었기에 친구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늘도 역시 안개가 자욱했는데 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화한다고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서 먼저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 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을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자신의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꽉 옮겨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돌아? 무섭잖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기. 공원에서 너에게 다가갔을 때 넌 노숙자 신세처럼 보였어. 옷은 다 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로 코만 훌쩍거렸지. 누군가에게 있어선 면일기간은 괴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앉은 벤치 옆에 앉아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봐 친구, 어떻게 지내? 난 정중하게 물어봤어. 그닥 넌 대답했어. 직장에서 잘렸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크리스마스 바로 코앞에서 잘렸다고. 여친은 내가 빨리 직장 안 찾으면 집에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계속 쏘아붙인다고.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친구들한테 죄다 연락해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 내가 예전에 몇 번씩이나 부탁했다고. 있잖아, 가끔씩 말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 더 괜찮게 살았을까 생각이 드네. 너는 꽤나 놀랐던 것처럼 보였어. 마치 새파란 타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놔버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말야.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영향에 익숙하지만 난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걸. 난 말했어. 들어봐.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난 사실 너 같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천국에서 온 천사야. 아님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내가 보여줄까? 너가 얼마나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난 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을 만들어내곤 종을 울렸어. 갑자기 우린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네가 물었어. 내 여자친구가 있는 대로 데려왔어. 너 없이 얼마나 내 여자친구가 슬퍼하는지 보자고. 우린 창문을 들여다봤어. 집안은 인상적인 인테리어와 기싸 보이는 가구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와 손을 꼭 붙잡은 채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옆에 앉아있는 너무나도 예쁜 자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 그치만 너 없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잖아. 넌 충격에 빠진 채 소리를 질렀어. 진짜 미안해. 우리 딴 사람을 봐보자. 내가 다시 종을 울리자. 우린 내 부모님 집 앞에 와 있었어. 그때 너랑 비슷하게 생긴 한 젊은 남자가 집 밖에서 걸어오고 있었어. 저거 내 동생이야.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동생은 몇 년 전에 죽었단 말야. 굳이 추측해보자면 너가 동생 근처에 있으면서 동생이 운전할 때 과속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살아있는 걸 거야. 난 그때 내 표정을 봤어. 내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와서 내 동생을 꼭 껴안아주고 미소 짓던 걸 바라보는 너의 표정을. 너에겐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안아주지 않았었는데 세상에 빨리 돌아가줘. 제발 1초라도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겠어. 난 종을 울렸고 우린 너의 존재 때문에 모든 게 더 끔찍해진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어. 넌 허겁지겁 달아났고 난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 아니면 그냥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걸 보여준 이상은 넌 더 이상 살아가진 않을 거란 건 알 수 있었어. 그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물론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었어. 하지만 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난 모자를 벗고 내 뿔에 바람 좀 씌워주면서 계속 걸어갔어. 연휴 기간에 잔뜩 우울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야. 호수를 잘못 찾아온 사연 많은 손님.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언니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광명의 어느 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광명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섭다 보니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위, 아래, 그리고 드르륵 하는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 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매번 현관문 두 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서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에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무속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주변은 집터로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잘못 찾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딸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워내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그림 같은 게 아닌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것을 전에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겼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새 옷장을 수레에 싣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서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불썩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따라온 귀신. 두발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단발머리로 사회생활을 하려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려고 했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는데 붙임머리를 알게 되어 곧바로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엉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자다가 깨어나니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또 목이 갑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머리끈을 찾았는데 머리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심해졌지만 아깝기도 하고 긴 머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묻힌 머리를 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말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왼쪽 뺨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불을 켜려고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뒷머리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닥에 붙인 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 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왔던 이웃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난 새 집으로 이사 왔어. 집 자체는 훌륭했어. 2층 집에 침실 3개, 욕실 2개, 펜스가 쳐진 뒷마당, 그리고 널찍한 부엌도 있었으니까 말야. 옆마당에 있는 나무는 크고 튼튼해서 도로에서부터 거실 창문을 들여다 볼 수 없게 완벽하게 일하고 있었어. 수업도 환상적이었고 옷장도 큼지막했고 나무 바닥도 완전 새 거였어. 지금까지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이웃이 꽤 시끄럽다는 거야. 우리 집 한쪽이 옆집과 연결되어 있어서 거실이랑 침실 그리고 부엌 쪽 벽을 같이 쓰고 있어. 그래서 부엌에서 쾅쾅거리는 소리, 시끄러운 영화 보는 소리, 말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 조금 괴롭긴 하지만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나를 정말 직접적으로 신경 쓰이게 하던 것은 오늘 아침 샤워를 할 때 시작됐어.
난 보통 노래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오늘은 그냥 고요를 즐기려고 마음먹었어. 아무런 일은 없었어. 머리 감는 도중에 이웃들이 반대쪽 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말이야. 정확히 뭐라 말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굉장히 나한텐 이상하게 들렸어. 마치 뭔가를 웅얼대고 속삭이고 이따금 조용하게 웃음을 터뜨렸거든. 하지만 듣기로는 이웃들이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내가 샤워하는 도중에 저 사람들 말이 들릴 정도인 걸 보니 분명히 반대쪽 벽에 터무니없이 가깝게 서 있는 게 틀림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 1시간 뒤에 일하러 나가기 전까진 방금 전 사건에 대해선 딱히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차 문을 열다가 뭔가를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서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러다 침실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침실 쪽 벽이 반대쪽에서는 화장실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 집 화장실 반대쪽 벽에는 내 침실의 옷장이 놓여 있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장실 벽이랑 본인 침실에 있는 옷장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실제로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 침실 옷장에서 소리가 났던 거였네요. 이웃집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 침실의 옷장에 누군가가 숨어들었군요.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숨어들었던 걸까요? 학교의 유명한 발작녀에게 벌어진 일과 후일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대학에 다닐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했던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한번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에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가만히 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저 공부에 집중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희 아저씨는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죽음이 잊혀진 1년 후 밤늦게까지 1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던 중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부터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체 자연발화 미스테리. 1948년 영국의 런던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버우즈. 그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서 방에 불을 켜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는 상황을 겪은 실버우즈는 연기가 자신의 주위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로 달려가 몸을 살펴보던 그는 팔과 다리 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끼얹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 때 팔과 다리 등에서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몇 분 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욕조 밖으로 걸어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병원에 연락을 했던 실버우즈는 병원에서 인체 내부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체의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자던 알코올 중독자 제이 캐리엇은 갑자기 복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겪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은 그의 복부 주위에 불이 붙어 그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장 물을 가져와 불을 끈 종업원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주위에 있던 캐리어스 친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리엇을 검진한 의사가 불길이 몸 안으로부터 시작된 점이 확실하여 누군가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이 캐리엇은 며칠간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어떻게 그의 배에서 불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미스테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르아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지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당신의 몸에서 연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문제의 연기가 자신의 다리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지를 걷고 연기가 나는 부위를 본 르아크는 짙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으나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때 연기가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주위를 지나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뒤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 검진된 그의 발화 이유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의 다리에 스며들었고 우연히 바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바지를 자세히 검사를 했던 의사들은 그가 입었던 바지에서 기름과 관련된 자국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경험한 르아크는 상처가 완쾌된 뒤에도 또 한 번 인체 점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후로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발화 현상에 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씨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놓았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곤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 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건 그의 흠모였으니까. 부엌에선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와 함께 델튼 조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재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씨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쥐어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귀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풍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다. 조 씨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단 걸 눈치챘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다. 그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서 사슬에 걸려 있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간신히 유지한 상태였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랐다고. 조슈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마른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라에겐 벽난로에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 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있었다. 5개월 동안 이얼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했었던 나날들,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숨겨왔었던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망자의 물건을 남겨두면 안 되는 소름 끼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촌 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케빈이 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 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제를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나를 훔쳐보던 존재들의 목적. 난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 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지.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됐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방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이 그림자를 바라보았어.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의 시선이 멈췄어.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어.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의 실루엣이 드러났어.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어?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 너가 본 게 진짜였든 아니면 가짜였든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어.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야.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물에 썬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어.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제발 거울을 돌려놔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진 티벳의 다비식 이야기. 1999년 1월 티벳의 캠페가 사원에서는 고승인 토그든 안잠 스님이 수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던 안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던 스님들은 그날 밤 안잠 스님이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 누운 뒤 평온하게 숨을 거두자 주변인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스님들은 장례를 위해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은 3일간 안치된 고인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3일이 되던 날 온기가 있던 심장 부근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스님들은 그때서야 안잠 스님의 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 성대한 다비식을 거행한 사원 측은 안잠 스님의 시신을 화장시켰고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찾기 위해 유해를 검사하던 스님들은 무엇인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천여 개의 작은 사리들 주위에는 안잠 스님의 눈알과 혀와 심장이 살아있는 듯이 온기를 간직한 채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고 유해에서 채취한 사리가 티벳 불교의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20여 년 전 티벳의 고승이 타계한 뒤 화장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세계의 불교협회 관계자들은 작은 유리관 상자에 보관된 안잠 스님이 멀쩡한 유해와 사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관계자들 중 몸에 두통과 디스크 등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안잠 스님의 유해를 직접 눈으로 본 뒤 지병이 씻은 듯이 없어져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전 먼저 타계한 고승의 눈알, 혓바닥, 그리고 심장과 함께 모셔진 안잠 스님의 유해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벳을 직접 찾아가 다비식을 거행한 스님들을 인터뷰해본 기자들은 그들이 유해를 촬영하기 원하자 이를 극구 거부하였으며 몰래카메라로 문제의 유해를 촬영했던 기자들은 홍콩으로 돌아온 뒤 사진을 현상하였지만 촬영했던 사진기 속 필름들의 내용물이 새하얀 공백으로 바뀌는 등 기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비식은 불교에서 중이 사망하면 거행하는 불교적 화장의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화장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화장은 일반적으로 고온에 화로에 넣고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불교의 다비는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적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행하는 다비식은 대표적으로 해인사, 서남사, 범어사, 백양사, 수덕사, 봉선사 등에서 하는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다비식은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알려졌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비장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김천직지사나 양산 통도사 같은 사찰이 일반 불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비장을 상시 개방합니다. 불교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화장도 다비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벽 속에서 아이를 발견한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집안의 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전 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호두의 치약을 뿌려넣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긁는 소리는 몇 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 집 벽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동어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 몇 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완벽했죠.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 서서히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정말 그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알맞은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을 읽는 것, 세금을 보고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전 책상에 앉아서 제 반의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끄적이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살짝 들여다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카를로스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소용돌이 치는 우주를 지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울 모양의 외계인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화성인들로 가득 찬 머나먼 행성을 방문했어요. 전 빙긋 웃으며 마지의 마음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진정한 캔디랜드였어요. 사탕 막대와 젤리빈의 향이 가득했고 작은 젤리 과자로 만들어진 성과 캐러멜로 든 폭포가 있었죠. 마지는 진저브레드맨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토마스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 할 때 누군가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 사라를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라는 정말 제가 본 아이들 중 몇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게 말린 갈색 머리에 강아지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이죠. 더피 선생님 주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사라는 저를 큰 소리로 부르고선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더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가 여러 가지 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전 사라에게 큰 포옹을 해줬습니다. 사라는 우리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사라의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는 아직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 사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리고 저는 거의 구토할 뻔했습니다. 그 뜨거운 악취, 죽음의 물결을 마주쳤을 때 저는 질식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짙은 어둠에 의해 눈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제 뇌로 흘러들어가 마치 건드리는 모든 걸 검게 물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 안에서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저를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휘감고 얼굴을 꾹꾹 눌러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점점 커져와 제 구막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라를 보내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몸이 떨리는 걸 그 애한테 보이지 않길 바라며 말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사라. 전 거에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간식 먹을 준비하자. 알았지? 그 아이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전 그 애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 드레스를 입은 게 무엇이던 간에 저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걸까요? 사라의 정신을 악마가 차지했던 것일까요? 산림청 구조대원이 산에서 겪었던 기괴한 일들. 전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꽤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길에서 벗어났던지 작은 절벽에서 미끄러졌다던지 돌아갈 길을 못 찾던가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옛말을 들어봐서 그렇게까지 멀리 헤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한텐 그렇게 되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들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고 전 이것들을 더 어려운 실종 사건을 풀 때에 동기부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모님과 함께 산딸기를 따러 나왔던 한 남자아이의 일입니다. 그 남자아이와 여동생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종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시 눈을 돌린 동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는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쪽을 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묻자 공산 아이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공산 아이가 그녀의 오빠와 잠시 동안 놀기를 원해서 그 여동생에게 산딸기를 주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오빠를 보았을 땐 이미 공산 아이의 어깨 위에 타고 있었고 표정 또한 침착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은 유괴였지만 저희는 이 구역에서 아무런 사람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도 계속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키가 크며 온몸이 마치 곰처럼 털로 뒤덮여 있고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구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가장 길었던 조사 중 하나였지만 우린 아이에 대한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이킹을 나온 한 젊은 여성의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숲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나무 밑둥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의 할아버지도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몇 번 수색견과 함께 수색을 나갔었는데 절벽을 향해 저를 똑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언덕도 아니고 암벽조차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잡을 데도 없는 순전한 절벽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절벽 반대편에서 사람을 찾던가 또는 수색견이 이끌었던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은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체 수습에 관련된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방에서 떨어져 죽은 나무에 몸이 꿰뚫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별난 사고였지만 전 아직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던 걸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시체 운반용 기구에 실려 구급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울부짖음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일부분이 그녀의 딸과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몇 주 뒤 다른 탐색 구조원에게서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있는 한 살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구역에 곰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기에 다른 탐색 구조대원과 팀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반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꽤 험난한 등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 작은 크레바스에 갇혀 있었던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거의 이틀 정도 갇혀 있었고
그의 다리는 명백하게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헬기에 싣고서 한 응급구조대원으로부터 그 남자가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괜찮게 산을 올라왔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이 말하길 그 남자는 아무런 등반 장비도 없었고 그냥 두꺼운 점퍼와 스키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그 남자가 뒤돌아 보았는데 얼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 말입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랐고 산을 너무 급하게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은 밤새 동안 그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오싹오싹하던지 한동안 절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가장 무서웠던 일들 중 하나는 하이킹 그룹에서 떨어져 버린 젊은 여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색견들이 그녀의 자취를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밤 늦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가방은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무 부상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부축하고 함께 걸어서 초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그녀는 계속 우리 뒤를 바라보며 왜 검정 눈을 가진 거대한 남자가 우리를 계속 쫓아오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그냥 충격 때문에 생긴 이상한 증상인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소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계속 제발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인상 좀 쓰지 않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숲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신이랑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또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겨우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온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기침하는 소리와 같았지만 좀 더 뭐랄까 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벌레가 내는 소리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초소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눈을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더니 그 남자가 당신한테 빨리 움직이래요. 당신 목에 있는 흉터가 거슬린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그걸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흉터가 목 밑에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흉터는 옷의 카라에 대부분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상한 기침 소리가 바로 나의 귀 안에서 들렸고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녀를 얼른 초소로 떠밀었었는데 그때 전 정말 그날 밤 그곳에서 떠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얘기는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가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 중 가장 희한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모든 탐색구조부대에 해당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탐색수색 대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선임들로부터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시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네요. 숲속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의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땐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숲속 한가운데에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김새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계단을 그대로 잘라내서 숲속 한가운데 떡하니 놔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다른 대원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단호하게 절대로 그것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마주치더라도 거의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인마에게서 친구를 구한 소녀의 진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연쇄살인마의 속을에서 뜻밖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이 10대 소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곳까지 같이 구해냈습니다. 오늘 밤 낸시 존슨은 수백 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 데이빗 그레이스의 지하 감옥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한 달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졸업생 전 학급이 탄 버스가 그레이스에 의해 통째로 납치당한 이후 존슨 양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학우들이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한 뒤 망치로 살해되는 장면을 매일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땐 27구의 시체들이 이미 훼손된 채 부패되어 있었고 존슨 양은 이미 그레이스를 제압해 죽인 뒤 불을 지름으로써 뉴스를 장악하던 4년간의 범행도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을 고문했던 방법들은 평소에 그레이스와 달리 매우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양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인 로라 랜스는 데이빗 그레이스가 뇌엽 전리술을 시도하던 도중 존슨 양에게 의해서 제압당해 시술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면서 현재 긴장증과 더불어 뇌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전 따돌림의 피해자였던 존슨 양은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가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달려든 것 뿐이에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고난에서 살아남고 10년 후 낸시 존슨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낸시 존슨 박사는 현재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신히 데이빗 그레이스의 소굴에서 살아남았던 로라 랜스 씨는 25년간 긴장증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한 문장을 속삭였지만 그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걔는 첫째 날에 그 남자를 죽였어. 소름 끼치는 일은 물이 새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물이 새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6월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업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걸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그는 큰 냄비를 물이 새던 곳 밑에 두고는 알아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냄비 속 물은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냄비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이 새는 곳으로부터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천장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는 예보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10일간 줄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나서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지출될까 걱정했기에 그는 동네의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수리를 위해 사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주인만이 사명할 수 있었죠. 남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집주인이 회신을 안 주는지 도저히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 달에 2번 정도 종종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이 지속된 어떠한 손상에도 자신을 책임을 져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어떠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가 다급히 머리맡 램프를 켜자 저 멀리 희미하게 뒤집혀져 있는 식탁과 거대한 형체의 무언가가 가로로 뉘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아파트를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담요를 둘러싸고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엌 천장 위에 시체가 있었고 물에 너무 퉁퉁 부른 나머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빗물 때문에 시체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시체는 부검에 남겨졌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었고 남자는 그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인에게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귀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리처드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었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를 흉내내던 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스쿨버스에서 벌어진 일과 남겨졌던 생존자.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스쿨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쿨버스가 브라운스빌로 경로를 틀었을 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만일 눈치챘다면 왜 이쪽 길로 향하는지 궁금해했을 거야. 특히 아이들은 말야 이쪽 길엔 아무도 살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래서 버스는 빨래판 같은 길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지. 버스 안에서는 아주 소수의 몇몇 아이들만이 뒤늦게 걱정할 뿐이었어. 왜냐하면 아이들은 매일 버스에 탔었거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버스 중앙에 혼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바뀌어가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버스는 브라운스빌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는 점점 울창해졌고 하늘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갔어. 버스가 짙은 어둠 속으로 거의 뒤덮일 때 즈음 아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깨달았어. 한 남자아이는 뱃속을 간지럽히는 게 흥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안한 환호성을 내뱉었어. 나머지 아이들도 그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즐거움을 들떠 같이 환호를 내지를 뿐이었어. 불안함에 떠는 속삭임이 버스를 점점 가득 채웠어. 버스 가운데에 앉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앞으로 다가가기 전까지 말야. 버스 기사는 앞에 놓인 점점 좁아져가는 길을 응시하고 있었어. 죄송한데요.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더 가까웠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 여자아이는 운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죄송한데요. 아저씨. 저희는 학교에 가야 돼요.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 버스 뒤쪽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여전히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운전사는 아무 말도 않은 채 여자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줬어. 여자아이는 침을 꿀꺽 삼키곤 축축한 아침 공기를 향해 발을 내디뎠어. 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 버스는 굉음을 내며 떠나갔어. 그 아이를 더러운 도로에 혼자 남겨두고 말야. 뒷창문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에선 이전의 모험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느껴졌어. 여자아이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는 마을로 향해서 긴 발걸음을 시작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낭떠러지의 아래로 떨어뜨려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쿨버스에 딸을 태우고 생겼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스쿨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로지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무늬가 그려진 가방에 지퍼를 한참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녀의 부모는 로지만큼이나 긴장한 상태였지만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녀의 학교 첫날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랬다. 물론 학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녀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밝은 노란빛에 버스가 집 앞에 멈춰섰다. 버스는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고 그 광경은 가족의 불안감을 더하기만 했다. 로즈는 큰 포옹과 몇 번의 키스를 가족에게 받고서는 버스로 들어가 앞으로 향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통통한 외형의 운전사는 부모에게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소중한 아이 뒤로 물은 기익 소리를 내면서 다쳤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게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남편과 같이 길 건너편의 모퉁이로 사라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올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키스하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알아. 그녀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난 샤워하러 갈게.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경적 소리가 그를 떨리게 했다. 행복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버스가 그의 집 앞에 도로 앞에 멈춰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버스의 거대한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토마스 씨. 나이 든 버스 기사는 다정한 할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로즈는 학교 첫날 준비가 됐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등교 첫날에 아이가 스쿨버스로 납치되었네요. 그는 아이의 몸값을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졌을까요? 엘리베이터 점검 중에 귀신이 장난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수리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승강기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3개월째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완공되지 않아 입주자가 없는 신축 건물의 승강기 점검을 마친 뒤 사무실로 가던 도중 건물관리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길 오전 중에 방문하여 점검을 해준다고 했지만 경비업체는 옥상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한다며 귀찮더라도 오늘 꼭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원들 중 누가 갈 거냐고 물었지만 결국 잠실 근처에 사는 저와 입사 동기가 같이 다녀오기로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입사 동기와 저는 그 문제의 신축 건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INS라는 버튼을 조작하면 엘리베이터 윗부분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입사 동기가 배가 아프다며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겁니다. 분명 조작을 INS로 맞춰놔서 엘리베이터 위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리셋이 있어서 그때마다 꼭대기층으로 한 번을 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 누군가 리셋을 한 줄 알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휴대폰이 아닌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사고로 이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층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작동이었습니다. 리셋이 됐다면 한 번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한층씩 멈추는 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작동이었습니다. 승강기를 내릴 수도 없었고 운행이 멈춰야 제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강기에 누가 타고 있는 것처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사 동기인 줄 알고 수십 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쫙 하고 돋아나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승강기 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엘리베이터는 멋대로 움직이는 데다가 안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오니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때쯤 공포 속에 갇혀 이미 혼이 빠져나갈 무렵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말입니다. 하필 꼭대기층이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입사동기에게 전화해서 승강기가 지금 고장난 것 같으니 빨리 리셋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기계실은 건물 옥상에 위치해서 지하 2층에 있던 입사동기가 옥상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던 저에게 승강기 안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느꼈고 보수 작업 중이고 고장이 난 것 같으니 타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서 고장 났다는 말이 내린 줄 알았는데 뭐해? 1분 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 중이니 빨리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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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똑같은 목소리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정상인은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고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에 눈이 돌아가기 직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관리실로 내려가서 웃으며 절 농락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 장난을 치는 범인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승강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복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잘가 라는 말이 귓속을 울렸고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범이 보낸 끔찍한 메시지.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사관들 아무나 한 명 붙잡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냐고 물어봐. 아마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지 상상도 못했을 사건들이나 혹은 수사 결과가 좀 찝찝했던 사건이라던가 아님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들을 막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오랫동안 특수범죄팀에서 일하면서 나한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 2년에 걸쳐서 19명의 아이들이 실종됐었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충분히 그럴만했지. 여전히 난 밤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히 지키라던 당시의 뉴스 보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내 기억 속에 각인됐던 가장 끔찍했던 점은 바로 이메일이었지. 첫 번째 납치가 벌어지고 일주일 뒤 일회용 이메일 주소로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이 경찰서로 날아왔어. 그 이메일에는 아무런 제목이나 내용도 없었고 영상 파일 하나만이 첨부돼 있었어. 그 영상을 처음 봤던 가녀린 비서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어. 영상에 나온 건 피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실종된 아이의 모습이었어. 분석을 위해 우리 부서로 비디오가 보내졌을 때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단 건 확신할 수 있었지만 나머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방 안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영상 화질도 좋지 못했어.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쓰레기 자식은 입 한 번 뻥끗하거나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어. 이메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납치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임시 메일 주소에서 날라왔던 이메일을 받았고 희생자가 촬영된 비디오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 가끔씩은 이전 비디오에서 봤던 아이가 다시 나오기도 했어. 그 말은 아이들이 아직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였겠지. 마냥 행복해 있을 순 없었어. 왜냐하면 그 비디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갇힌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것 같았으니까. 참혹한 아이들의 영상이 19개째 보내졌을 때 본부에선 마침내 체포를 할 수 있을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우리가 용의자로 삼은 건 나이가 든 독신의 폴 슈나이더라는 남성이어서 화질이 좋진 못했지만 비디오에서 나오는 외관과 그의 지하실은 꽤 잘 맞아떨어졌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하던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그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다는 법의학팀의 발언도 있었고 폴은 직업도 같이 사는 가족도 없었기에 알리바이도 없었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가 감옥에 수감되자 납치와 이메일도 종적을 감췄어. 물론 아직까지도 시체를 못 찾았고 지금까지도 그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말야. 시간이 흘러 은퇴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지난 사건을 꺼내 들었어.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이메일을 하나 받았거든. 그 이메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 우중충한 콘크리트 방. 더럽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채로 끼적 메마른 모습으로 실사슬에 묶여있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휘갈겨 적혀 있었어. 너희는 잘못 골랐다. 우리 남매를 돕기 위해 나타난 존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악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동생은 꿈쩍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주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여동생은 몸을 떨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쌌다. 계속 잠든 채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키가 크고 말랐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그의 대부분은 그림자의 뒤에 감춰져 있었다. 숨이 멈추었다. 그가 내 침대 옆에 섰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흰 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멈춰서서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다.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앙상하고 얼음장 같은 엄지손가락을 내 움푹 파인 왼쪽 눈 부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나머지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 위로 올라와 내 뺨에 오래된 흉터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내 입술 위로 멈춰섰다. 붓기는 가라앉은 채였지만 내 아랫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얼굴을 떠나 내 팔로 향했다. 그는 내 오른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 자해의 흔적은 희미해졌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절망과 즐거움의 감각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내려놓고는 이번엔 왼쪽 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아플 정도로 내 팔을 꽉 쥐었지만 난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동생은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선 중요한 전부였다. 그는 나의 금방 난 상처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미소 지었다. 얼기설기 붙여진 밴드 위로는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자의 흔적은 이전 것하고는 달랐다. 이 상처는 분노 때문에 혹은 동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바랬던 나의 나약한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상처는 좀 더 아름다웠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이해할 수 없는 눈부냥과 오망성과 숫자와 디오들의 디자인으로 내 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팔에 이걸 새긴다 해도 나에게 있어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엔 날카로운 누런 이빨들이 잔뜩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 차가웠다. 그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연민이 술을 놓고 있었다. 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선 그녀에게 새로 생긴 몸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서서히 난 속삭였다. 그는 다시 빙그레 웃고는 방을 떠났다. 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난 미소를 지으며 내 여동생을 더욱 꼭 껴안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던 아이가 악마와 계약을 했네요. 우리 집 지하실에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난 새 집으로 이사 갔어. 예쁜 집이었지만 오래되고 삐걱대고 으스스한 집이었지.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그 가격이다 보니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좋게 고쳐나갈 생각이었어. 그날 밤 새벽 2시 즈음 자다가 목 좀 죽이려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 부엌 바닥 밑에서 가늘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이게 모수 부호라는 걸 알아차렸어. 난 올라가서 핸드폰을 집어와서는 모스 해석 앱을 열었어. 두드리는 소리 자체는 되게 간단했거든. 난 모스 코드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이건 모스 부호구나 하고 알아차릴 순 있었어. 물론 코드를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 번역해봐야 하지만 말야. 모스 앱이 소리를 해석했어. 두어줘. 계속 되풀이해서 말야. 난 내 녹음기 앱을 켜고 소리를 녹음했어. 제발 도와줘. 난 모스 코드로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어. 지하실. 난 이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그냥 전 주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줬다던가 아님 뭐 말하는 걸 깜빡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내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될지 감도 안 잡혔으니까. 난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이 알맞는 부서에 날 연결해주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난 두드리던 소리를 다시 재생해봤어. 등골이 오싹해졌어. 핸드폰에서 모스 코드를 다시 틀어봤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 아까 창문에 내리던 빗소리가 다른 두드리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해석을 해보니 지옥이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집 아래에는 지하실이 아니라 지옥이 있던 걸까요? 우리 집에 침입하던 강도와 마주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강도와 마주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동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날 새벽은 왜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 그렇게 농담을 들어 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몰에서 자고 와라.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스토커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손을 봐주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들썩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방송에서는 펜치로 방범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방송한 바가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 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동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 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망가뜨리고 자수한 창녀는 그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부쉈다고 합니다. 갓 군을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옥에서 살아가는 방법. 지옥에는 2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지. 그리고 2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 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완강한 문이 말이야. 2개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네. 과학적인 관리인의 손에 의해 너는 그 방 특유의 한 가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고통이 생생히 느껴지도록 상처가 다시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없을 거야. 24시간의 벌을 견디고 나면 너에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지. 2번째 문이 활짝 열리고는 은은한 조명의 텅 빈 방의 모습을 드러내. 언제든지 너가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회색 돌로 된 방으로 들어설 수 있어. 그 방엔 별반 특이한 건 없어. 늘 그렇듯이 2개의 문을 빼고 말이야. 등 뒤에 있는 문이 닫히면 너의 상처는 회복되고 고통도 사그러들게 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위안할 것들은 방 안엔 없지만 끊이지 않았던 고통의 부재에서 너는 1분 1초가 마치 암브로시아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2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새로운 방에 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형벌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더 끔찍했다는 점이지. 누군가는 규칙을 알아차리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또 누군가는 바로 규칙을 알아차렸어도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의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꼴을 당하곤 해. 그들은 순식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24시간이 더욱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모두들 이전의 형벌이 얼마나 온화했던 건지 그 회색방에 발을 들여놓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저 회색문 너머에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지. 다음 방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몇 번이곤 산산조각이나 그들의 영혼은 이 방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박살 나버린다고. 지옥엔 2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모는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서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줄 거야. 이게 너가 선택한 지옥이란 것을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